출발 새아침. (2020년 6월 25일)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일시적 분단인 줄 알았던 1948년의 뼈아픈 실수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총뿌리를 겨누는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요. 참으로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을 상당히 폄하하고 왜곡시킨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즉 종전선언과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한반도의 상황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싶을 뿐이었던 주변 강대국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간섭과 그 언저리에서 농간을 부렸던 일본의 아베 수상이라는 부수적 요인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완벽하게 궁지에 몰린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긴장 상황과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일단 북한도 군사조치 보류라는 카드를 내밀며 상황을 정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쓸데없이 남북 갈등이나 남남 갈등 부추기지 말고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좀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지금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천공항 공사의 그 직고용 문제 관련해서 역차별이다 이런 불만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른바 20, 30대 청년, 특히나 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로부터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일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 오늘 오전 7시 기준 21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데 인국공 사태는 뭡니까? 네, 인천국제공항. 여기서 또 이렇게 이걸 줄여서 이제 네. 취준생들 인국공 사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파견직 특수 경비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바보가 됐다. 연필을 부러뜨리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월 28일 3기 노사 전문가 협의회 합의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인데요. 갑자기 기습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었고 예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기업 위에 있는 가장 최고의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기업보다 좋군요. 예, 네. 사실 이제 이런 일부의 그 공공기관들, 특히나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취업만 하게 되면은 정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복리 후생이라든지 연봉 이런 부분이 탁월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직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장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도 최상위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정규직이 됐다. 그럼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 불만을 터뜨린 것인데요. 저는 그런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토익이라든지 또는 내세우는 학벌이라든지 이런 사무직과 지금 현재 특수경비원의 직종은 완전히 다른 직종입니다. 그래요? 네, 완전히 다른 직종이고 또 아무런 노력 없이 된 것처럼 이 특수경비원직을 이른바 폄훼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스펙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학원까지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은 주, 야, 비 3조 2교대로 돌아가고 주간은 10시간, 야간 14시간의
아주 강도 높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정규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만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심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특히 취직 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고 졸업생들이나 지금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알바하다가 5천만 원 연봉 받게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몇몇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알바하다가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단 두 가지 모두가 틀렸습니다. 알바가 아니고요. 네. 비정규직을 우리가 보통 알바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알바는 굳이 따지자면 임시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정규직이긴 하나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알바라고 표현하기 어렵고요. 연봉도 5천만 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일반 사무직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이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현재 비정규직이라도 하더라도 3,300만 원 정도를 이미 수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전환이 됐을 때 고용 안정과 이런 것들 더해서 3,500만 원 정도, 약 1년에 200만 원 정도 증가하고 월별로 따지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임금 인상이 크게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1,900명의 정규직이 발생을 하고 현재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 특수경비원 직종이 이 노조를 압도해서 다른 직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복리후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그 부분 역시 직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때문에 취업문이 좁아진다 이런 분석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만약에 내가 특수경비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사무직과 특수경비원 직종을 아예 분리해서 뽑았기 때문에 나의 취업문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의 취업문이 좁아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직군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연결시켜서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 뺏는 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2017년부터 준비가 꾸준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이 2017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당시 5월 취임 직후에 바로 방문해서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대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취임한 다음에 첫 번째 공약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라서 한 3년 정도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렇게 국민청원과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 30대 여론이 좋지 않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애초에 경쟁 대상이 다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연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팩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분노할 수 있는데요. 이 특수경비원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의 입장은 좀 더 다릅니다. 내가 가려고 했었던 직종이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화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남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황 수석 얘기가 이거네요.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아예 50% 이상 늘렸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전환되는 그런 분들도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표가 나온 것일 뿐이고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 건 아니다. 이제 이게 요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걸 로또 취업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 공공기관 채용 시에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20대 분노 지점을 잘 건드려서 법안을 발의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수경비원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이걸 마치 로또 취업이다라고 매도시키는 것은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반 사무직, 머리를 쓰는 직종과 특수경비원직, 흔히 말하는 몸을 쓰는 직종에 대한 구분과 차별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업의 귀천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항에서 지금 테러 이후에 전 세계 테러 이후에 굉장히 공항 검색대가 강화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또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정말로 자다가 갑자기 돈벼락 맞은 느낌이 탁 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 행동 계획을 전격적으로 보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군사 행동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금강산과 개성공업지구의 군대 주둔, 그리고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그리고 확성기 설치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확성기는 설치를 다 끝냈다가 다시 철거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미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실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건강 이상설이 또 이런 거랑 연결이 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은 굿캅 역할을 하고 네. 또 오히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하고 좀 남매가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김여정 부부장이 강한 발언을 쏟아낼 때부터 이야기를 남겼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NSC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후의 보루로서 굿캅으로서 역할을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전개가 맞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상황을 바꿔버린 이 북한의 진짜 속내, 이거는 좀 우리가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강한 어조의 비판,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볼턴 회고록에서 등장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했었던 부분, 또는 볼턴은 끝내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정전협상 하려고 했었다. 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비춰봤을 때 한미 정상은 적어도 정말 평화를 원했었다라는 것을 되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만 보고 싸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어깨동무까지 하면서 5시간 동안 회동한 이후에 나온 반응이라서 네. 좀 기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이 다 24일 어제 일어났었던 일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넘어진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제목을 남겼습니다. 국회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 추경 심사를 열심히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김태년 대표가 그냥 명분 쌓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공항 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보안 검색 요원 총 2,1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그런데 이러한 방침이 나오자 기존 정규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취준생들도 지금 비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차별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과 연결을 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공항 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그 정규직 전환 이야기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노조위원장님이 사실은 이게 노조에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황이 아니었나 좀 싶은데요. 네, 이번 합의는 2년 반에 걸쳐 2월 28일 올해 비정규직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정규직 모두 직고용 법적 문제가 해소를 고려하여 자회사에 편제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 대표단과 공사가 직접 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하여 자회사로 편제하기로 합의한 사항인데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다면 해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합의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건지 논의해야 하는 게 지극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다라고 공사가 주장하는 것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합의 체결까지도 공사는 청원경찰 제도가 특수형기 제도로 대체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노령화, 관리와 재정 부담 문제로 활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공항공사, 한수원, 국회 사무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경비업법상 겸업이 불가하여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자회사로 간 사례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노동자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 달리 합의 당사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난 일요일 밤 10시에 언론을 통해 졸속으로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발표한 것을 어느 노동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문재인 대통령의 첫 1호 대선 공약, 이것 때문에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공약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아니, 저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찬성을 합니다. 네, 그러나 찬성하는데. 예. 어떤 원칙이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돼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 지시에 따른 노동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공약이나 이런 그 취지 자체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요. 인천국제공항청사는 공기업 중에서도 취업 선호도 1위로 꼽히는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익 만점에 뭐 NCS 최상위 스펙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에서 이러던 비정규직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하려면 네. 4년간의 입사 준비를 하여야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노량진 컵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된 아주 요식행위인 채용 절차로 공기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상당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노량진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고 몇 년을 공부해도 공기업 직원이 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공사 직원이 된다면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고 공정한 나라냐, 이것이 진정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규직전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년 세대의 아픔에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정규직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하는 것이 달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측의 또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졸 공채 정규직하고 보안요원의 그 전환 정규직 연봉도 다르고 또 사실은 아예 직군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어느 자리를 뺐냐의 이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치기, 노노 갈등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공사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저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봉을 얼마 받느냐의 자리 싸움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과정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공사가 이를 수행했냐라는 겁니다. 이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준비생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어야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정규직 직원의 반발로 볼 게 아니라 공사가 1만여 명의 정규직전환 대상자와 공사 직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지난 일요일 저녁 그것도 10시에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정규직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습적 공사의 정규직전환 발표에 대하여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진정 누구의 정규직전환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의 발표를 일요일 밤 10시에 갑자기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아무런 해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놨는데 네. 그 전날 저녁 일요일 10시에 언론 보도를 배포를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찰 직구형을 하겠다고. 그러면 1만 명의 노동자들이 합의한 지분 합의 내용을 뒤엎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네. 이게 어떻게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전환이라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냐.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정규직 1,400명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이 연봉 협상에도 협상력이 높아지고 훨씬 더 세력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좀 더 많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네. 5월 12일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방문하셔서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이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정규직과 임금을 비교하면서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이미 평균 약 600만 원 이상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교통공사 사례를 보면 1285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며 최초 임금 체계는 다른 조건으로 채용하고 별도 직렬로 스크린 도어 정비 등 새로운 직렬로 신설을 했는데 현재는 임금 테이블, 직급 테이블, 진급 과정의 동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무기약직 시절 경력 호봉 인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규직 직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거다. 즉 공공기관이니까 이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연봉 개선 다시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분들이 연봉이 깎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인건비에 따라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 인상률은 직전 연도 기준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재원으로 임금 인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에서는. 네. 그런데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입사한 직원이 다수의 직원이 들어오게 되고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면 매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여 기존 직원들이 그 임금 인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시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하는 점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 수가 많으면 교섭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는다라는 거는 모든 임금이든 복지든 근로조건의 협상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노조가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채용 역차별이라는 이 논란이 커지니까 아니다. 이거는 불안정했던 일자리를 그냥 회복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평가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인천공항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면서 세 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으로 약 1만 명 중 약 8,000명이 세 개의 자회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고 인천공항도 세 개의 자회사로 전환된 8,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 노동자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보면 직고용 대상이었던 전에 합의의 직고용 대상이었던 800여 명의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선택해서 부인들이 직고용을 포기하고 자회사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현 인천공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회복되는 과정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인원들이 직고용됐을 경우에는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고용이 안정된 자회사로 스스로 선택을 한 그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수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에 묻지마 정규직화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런 식의 그런 그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중대한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다양한 목소리에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토론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끌어내야 되는데 네. 정규직전환 추진 과정을 보면 모든 공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노노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누구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전환 누구를 위한 이 네. 정책이냐 이렇게 볼 때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치전환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취준생들이 부러진 팬운동에 이어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식의 이제 국민 청원글 올렸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이 지금 오늘 7시 기준으로 21만 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청년들에겐 다가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정규직 전환 문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의 그 자회사를 선택한 네. 그 직원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공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총원경찰 집행계획을 철회하고 1만여 명이 합의한 마지막 3기 2월 28일 합의한 정규직전 합의서대로 추진을 해라. 그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녁 10시에 기습적으로 공사가 네. 설명도 하지 않고 그동안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청원경찰이라는 걸 꺼내서 그 정규직전환을 졸속으로 마무리를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들이 왜 정규직전환을 다양한 2년 반 동안 논의된 그 서로 간에 논의된 내용을 한 번에 뒤집었냐. 이건 신성시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정규직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알릴 수가 있냐. 이거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합의했던 그 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직고용 과정에서 법적 문제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항공법 등의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자회사로 부항검색 직원들이 자회사로 편제되는 거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체 노동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원경찰이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그리고 노동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청원경찰 직고용으로 정전환을 졸속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노동자 간에 합의한 법적 문제가 네, 네. 그런 문제를 살펴봐서 네. 정전환을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전환 합의서가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가기로 했는데 본사에서 직고용하는 게 그게 가장 문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이번 주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믿음직하고 듬직한 출발새 아침의 여론특별전 뚱카벨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믿음직이 뚱커벨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 굿모닝 아니고 비모닝입니다 이러시던데 비를 뚫고 오셨군요. 네. 네. 손살같이 이 배추도사 헤어스타일로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6.25 네.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0주년이 되는 날인데, 중앙일보가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또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5월 6일, 7일 양일간 전국 1,012명을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먼저 물어봤던 질문은 6.25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아, 네. 예, 북한에 있다가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6.9%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남북한이다. 미국이다. 소련, 중국 이런 순서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은 6.25 전쟁이 분명히 우리 최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경우에는 북한의 책임이다가 44.1%, 예, 50%가 넘지 않았습니다. 60대와 70대에서는 10명 중 7명 넘게 압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이렇게 세대 간에서도 이 6.25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도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네요. 6.25 전쟁이 일어난 시기 몇 년인지 아시죠? 1950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네. 이 전체적으로는 3명 중 2명 정도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경우에는 절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 네.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더라 이겁니까? 그렇죠. 정확히 아는 경우는 45.6% 20대에서. 20대에서? 50%가 안 돼요. 아. 30대도 약 50%. 그리고 또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도 이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생각차가 달라요?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보는 것이고, 네. 최근에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 관계가 상당히 좀 진전됐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또 긍정적 인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연령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 이게 네. 이번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6.25 전쟁이 잊혀지는 것 아니냐. 그러네요. 잊히고 있는 전쟁이 아니냐. 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생각 상당히 궁금하시죠? 네. 있다가 10명 중 4명 가까운 39.8%. 아, 네. 없다가 36.8%.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네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있다와 없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는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주목할 부분은 20대가 전쟁 가능성에 있어서는 30대, 40대, 50대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대의 경우에 상당히 이 보수적인 성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영화를 통해서 이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또 학습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20대가 부모 세대니까 뭐 5, 60대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60대 영향. 그렇다면 60대 이상, 70대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세대별로 좀 네. 특징들이 좀 있는데, 특히 20대하고 5, 60대 간의 그 세대 간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 세대차가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제 최근에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적 성향을 나눈 경우가 많거든요. 좀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면은 뭐 진보층이다. 네. 또는 아주 강경하게 보면은 보수층이다. 보수층이다. 이런 구분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에서도 나타나는 영향인데, 5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 세대라고 할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한 반면에 20대의 경우에는 신보수 세대다. 20대가 이렇게 보수적이어서 안보만큼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좀 많으면 보수적이고 좀 젊은 진보적이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히려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 반대로 그렇죠. 50대와 20대가 좀 나눠지고 있군요. 어떤 교육 영향이라도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주로 50대의 경우에는 6.25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을 했던 반면에 20대는 주로 보수적 영향도 상당히 받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자랐냐 안 자랐냐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를 딱 하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뭐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
6.25 전쟁의 진실만큼은 잊지는 말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제 정말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막 군사적 위기까지 우리가 좀 걱정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남북 관계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화해 모드를 지금 보이고 네. 있습니다. 대남 군사 행동 계획 보류. 물론 이제 보류라는 표현이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면 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 변화. 왜 그러는 걸까요? 다행이죠. 이 숨고르기 북한의 기회 탐색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제재 완화 움직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칠함대 기동 등 북한을 압박했고 그렇죠. 특히 주목하는 것은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인내는 하지만 도발 시에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여론 약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분석 또 해드렸거든요. 네. 아마도 우리 방송을 듣지 않았나. 김정은 위원장이. 예, 꿈커벨가 이 노영이 출발 새아침 효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송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극한 대결로 가다가는 본인들이 얻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 때문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공세, 네. 또,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일종의 국합, 배드캅. 국합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군사행동 계획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부정 감성이 80%에 육박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의 긍정적 이미지에 비하면 완전히 부정적으로 돌변한 김 부부장의 이미지. 그때는 뭐 평화의 메신저처럼 사실 취급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번 군사행동 계획 보류 발표로 극적 전환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또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분석 도구를 통해 보니까 이 소식이 알려진 24일 날 언급량과 관심도가 급증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성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알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감성 긍정적이다가 53%. 절반을 넘습니다. 네. 부정 3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니까 김여정 부부장과는 정반대의 이미지 표출이 된 것이죠. 네. 그럼 일단은 뭐 북한이 정말 국합, 배드캅 전략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전략을 쓰고 이걸 했다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여하튼 위기 국면은 또 우리가 넘기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보류라는 것이 좀 후련한 대답은 안 되지만 네. 이번 위기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남북미 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 위기 국면을 탈출하는 장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알려졌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지수지만 긍정 요인 될 수가 있다. 또 대통령 국정수행의 중요한 변수가 경제, 북한 공약. 이 공약은 검찰 개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중요한 변수이고 악재였다가 일시 해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어제 있었던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발표 때문에 긍정 영향을 받기는 받을 거다. 네. 이제 그 얘기신데 또 확성기도 철거한다는 계획도 알려졌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과의 긴장 국면이 조금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건 앞으로 북한의 태도, 남북미 간의 추가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북한에서는 뭐 대남 전단 살포 네. 1200만 장 준비해놨다.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자기네가 지금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까지는 그거 지금 안 보낸 거잖아요. 뭐 기상 상태도 봐야 될 거고. 네. 지금 국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앙위원회의 예비회의는 공개를 안 해왔다가 이번에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일단은 좀 보류하는 이 긴장 국면을 해소하자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전단을 남한으로 보내게 되면은 이것도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좀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네, 뭐 볼턴 회고록 때문에 사실은 또 좀 궁지에 몰린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도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북한의 대남 적대시 행동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게 지금 3차 추경 예산
뭐 연결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아직 올시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당 지지율 어때요 그러면? 국민들이 일하라 이거죠.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뭐 국회에서 서로 간에 공방을 뭐 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09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40.6%. 이건 네.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였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더불어민주당도 40.6%, 40%의 지난번보다 내려갔네요. 특허를 했죠. 그런데 네. 미래통합당은 29.1%로 조금 약간의 올라갔어요.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이 있어요. 직전 조사보다는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이 조사에서는 더 높아져서 정당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또 상승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임위 배분 문제 지금 여야 충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론상 지금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 개원 감행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인데 이 북한 또 3차 추경 빨리 일하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 보수야당과 협력, 이게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중요한데 결국 국민 여론이 어떠냐. 국민들은 지금 북한도 대응을 해야 되죠. 3차 추경안도 지금 20일 넘게 심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빨리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미래통합당과 상임위 협의를 위한 노력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할 겁니다. 김대중 원내대표도 화암사에서 5시간 동안 해동을 했잖아요. 근데 여론상 볼 때 빨리 일하라. 추경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챙겨줄게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대표 차기 대선 후보로 물론 농담으로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만은 거론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출마한다면 가능성은 어떨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농담이 진담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만큼 네.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이 거의 90%예요. 백종원 그럼요. 씨가 대통령이 네. 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 감성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백종원 씨에 대한 백종원이라는 긍정.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최근 연관어가 뭐 네. 김종인 대선 주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R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들어가겠습니다.